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통화로 이어지는 오늘의 감도는 어떤가요? 역시 K 감도. K 통신망 훌륭합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서울 그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에 이렇게 와서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어쩌면 나는 이렇게 놀라운 풍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풍광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이 아닌가. 정말 서울의 발달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라오스 여행 다녀와서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아니 뭐 라오스 가시기 전이나 갔다 온 뒤나 바뀐 게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또 그새 뭐 한 달 새 또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서울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서울을 보는 제 눈이 바뀌었죠.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행은 새로운 풍광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행을 갔다 오면 내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뭔가 나의 눈이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난 마지막 이제 라오스에서의 여정은 이 시판돈이라는 4,000개의 섬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보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여행할 때마다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라오스 여행을 예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2013년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큰딸과 둘이 다녀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을 이제 은퇴하고 그때는 아이랑 같이 다니느라고 내가 아무래도 좀 이제 다 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가고 싶어서 그때 가서 좋았던 곳이 루앙프라방과 방비행이어서 이번에도 그 두 곳을 다시 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전에 가서 좋았던 여행지를 가서 똑같이 돌아보고 오잖아요. 그럼 왠지 허전해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한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곳을 이제 추가하는데 지난번에 여행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루앙프라방이나 방비행에서 만난 외국인 여행자들이 하는 얘기가 라오스에서 제일 좋았던 곳은 시판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좋은가 해서 대신 이제 시판돈은 멀어요. 뭐냐면 루앙프라방과 방비행은 이 비엔티엔에서 북부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라오스를 가면서 루앙프라방을 안 갈 수는 없어. 왜냐면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라오스에서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니까. 근데 그 북부로 루앙프라방까지 갔다 오고 난다면은 시판도는 완전히 그 팍세라 그래서 반대로 한 10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비엔티엔에서. 네. 비엔티엔에서라면은 말인즉슨 루앙프라방에서 내려가면 18시간. 그러니까 나는 아이랑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육로 이동을 할 수 없어서 그때는 포기했는데 이번에 저는 아예 비엔티엔에서 팍세까지 국내선 항공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팍세에서 시판돈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알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라오스 여행하면서 느낀 건 역시 사람에겐 끊임없이 시행착오가 필요하구나. 나는 발리 한 달 살이보다 라오스 배낭여행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라오스에서 내가 한 달을 지냈으면 특히 그 한 달 중에 좀 긴 시간 한 2, 3주 정도를 마지막에 보낸 그 시판돈에서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시판돈에서 제가 이제 돈댓이라는 섬에서 지냈거든요. 네. 여기 나중에 아마 우리 박동 부장님 가시면 되게 좋아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돈댓의 여행자들이 하는 가장 주된 게 뭐냐? 그냥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댓 잊지 마요.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돈댓.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사실 라오스 말로 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돈댓은 댓 섬이에요. 시판돈 4,000개 섬. 그렇지.
그렇지. 아, 마치 그 일본 말에서 시마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오시마, 코지마 이런 그게 다 작은 섬, 나오섬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마가 섬이듯이 우리는 이제 여기 라오스는 돈대제 돈이 이제 섬인데 재밌는 게 그 돈대에서 돈콘이라고 하는 옆에 섬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다리가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돈대에서 돈콘까지 자전거를 이제 그 자전거 하루 빌리는 게 우리 돈으로 2,000원. 음, 아, 2,000원이면 하루 종일 자전거를 숙소에서 모든 숙소에마다 다 자전거 대여 그게 있고 왜냐하면 여행자들이 다 돈대에 와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동콘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또 동콘에 가면 또 되게 예쁜 그 폭포가 있어요. 이게 음, 되게 재밌는 게 메콩강의 하류인데 강의 하류에 이 형성된 약간 삼각주 비슷하게 막 여러 개 수천 개의 4천 개의 섬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보는 것도 장관이고요. 근데 네,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뭐 한두 시간이면은 이렇게 섬을 두 개의 섬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음, 가면서 약간 이상했던 게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통은 라오스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면 뭐가 힘드냐면 흙길이고 그래서 음, 요철이 길에 요철이 있으면 왜 자전거 바퀴들은 좀 이렇게 튀고 해서 울퉁불퉁하면 좀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길이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나 있어. 그리고 어, 그 다리도 철교야 심지어. 그래서 작은 섬을 왜 이렇게 철교를 이어놨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 철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 다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현지에서는. 네, 네, 이게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그 이 식민지 시절에 만든 철도인 거예요. 어, 섬과 섬 사이에 왜 철도가 있느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메콩강이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자체를 프랑스가 전체를 그 지배했잖아요. 네,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의 쫙 가운데를 흐르는 게 메콩강이거든. 음, 그래서 이 메콩강만 그 하면 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까지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다 당시 이제 프랑스領이었던 이 여러 나라들을 다 오갈 수가 있는데 상업 및 군사적 수송로로 메콩강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스 남부에 오면 커다란 장관이 하나 펼쳐져요. 내가 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폭포, 쏨파, 엄청난 쏨파 및 폭포?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솜파미 폭포, 라피 폭포라고도 라피 하는데 폭포, 라피 폭포. 그 사진으로 봐도 되게 멋있는데 사실 그 폭포뿐만 아니라 파팽 폭포라고 있어요. 콘 파팽 폭포라는 게 진짜 그 콘, 장관이에요. 파팽 폭포. 그러니까 음, 이런 그 폭포와 급류가 있어서 큰 음, 배가 강을 그대로 오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네, 거기서 하필 강이 끊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을 우회하는 철도 노선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1893년에서 94년 사이에 그 좁은 협계 열차를 이제 만들었고 돈덱과 동콘섬 사이에 딱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시절에 철도에서 그 강의 배로 이렇게 나르는 어떤 그 이 도르래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다가 이게 1930년대 이후에 쇠퇴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주위 어떤 그 교통망의 발달로 쇠퇴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프랑스 자체가 쇠퇴한 거죠. 음, 왜냐하면 그 독일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독일 이 저기 합병이 되고 하면서 2차 대전 벌어지고 하면서 왜 그 사실 이런 철도를 갖다가 계속을 하려면 식민지를 이 운영하는 그 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프랑스 본국이 이제 저게 되고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터지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다리는 이제 더 이상 철도용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섬을 잇는 자전거 다리처럼 이렇게 오토바이라든지 뭐 걷는 사람들 가는데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왜 나는 이제 돌아와서 서울의 거리가 남달리 보였냐면 둘 다 똑같이 식민지였단 말이죠. 음,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돈덱과 동콘 사이의 그 철도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경부선이 그렇잖아요. 음, 사실 경부선이 그 서울에서부터 막 이 부산까지 막 그런 그 이것도
사실은 원래 왜 경부선이 일본이 우리나라 교통을 발달시키고 근대화 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이 프랑스가 메콩강에 다리를 왜 놓아줬겠냐고, 현지 사람들 편하게 하라고? 아니죠. 자기들 수탈하려고 식민지 각 지역, 메콩강 각 지역에서 수탈한 그 자원을 프랑스로 가져가기, 이동하기 편하게 놓아준 건데, 경부선도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이후에 그 경부선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국이 어떤 발달한 어떤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쩜 똑같이 식민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잘 구했을까라고 생각을 내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책을 읽었기 때문이죠. 어떤 책을 읽었을까?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잠깐만요. 라오스에서 갑자기 그 AI로 책 치는 얘기로 거예요? 훅 가는 거야. 그렇지. 라오스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라오스 궁금한 거 있는데. 아니, 오늘 돈, 이런 섬들. 돈, 동콘, 이런 섬들 보면 이 메콩강 있잖아요. 근데 메콩강은 제가 지금 구글어스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TV 무슨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에 봐도 그렇고, 흙탕물이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는 그냥 흙탕물인 이유는 워낙 여기 이제 다양한 데서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물길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 그리고 난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한강만 하더라도 가보면 강 유역이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솔직히. 네. 다 시멘트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시멘트로 뭘 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도 아마 옛날에는 그런 흙탕물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4대강 자전거길만 이렇게 달려봐도 강 유역을 싹 다 정비를 하고 왜 시멘트를 싹 다 발라놓고 그래서 흙이 이렇게 강에 유입될 그게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메콩강이 흙탕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라오스 여행을 하면서 항상 하는 것 중 하나가 저녁만 되면 운동화를 털어야 돼요. 하루만 이렇게 걷고 나면은 곳곳에서 먼지가 싹 그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진불식간에 우리는 흙길을 다 덮어버린 거지. 아스팔트가 됐건 콘크리트가 되었건. 근데 라오스는 아직도 다 그게 그대로 그냥 흙길이고 강도 그대로 역시 흙탕물이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흙탕물이긴 한데 유속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에서도 사람들이 다 생활을 해요. 강에서 수영하기도 하고. 이번에 참고로 돈대에서 여러분들이 돈대에 가면 꼭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카야킹 투어거든요. 네. 카약 가지고 하고 오는데 강이 그렇게 이렇게 더럽다 그렇게 생각은 못 해요. 그냥 사람들의 터전이고 여행자들에게는 좋은 레저 공간이죠. 오염에 의한 거는 아닌 거죠? 오염이라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오염이 가장 심했던 물은 예전에 2014년인가 제가 중국에 갔다가 시호라고 아주 커다란 호수가 있어서 갔는데 서호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상해 옆에. 상해 옆에. 하여튼 되게 큰 호수가 있어서 와, 이거는 되게 중국의 역사나 소설에서도 자주 나왔던 장대한 호수라 그래가지고 보러 갔거든요. 네. 갔다가 와, 냄새가 코를 찔러서,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2010년대만 하더라도 왜 중국이 공장이라든지 산업화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환경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게다가 호수는 고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내가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근데 메콩강은 그래도 이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나는 오히려 걱정은 우리가 4대강 뽀로 막아놓은 이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나는 오히려 걱정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성호 감독님의 영화를 추적을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메콩강이 흙탕물이긴 하지만 그 흙탕물이 그렇게까지 저거 하거나 냄새가 나는 그렇지도 않고요. 녹조 같은 것도 없어. 그래서
놀기는 잘 놀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참 이번에 이제 그 여행하면서 저는 작년에 제가 발리 한 달 살이 하고 이번에 이제 라오스 여행하면서 저는 여행은 또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2인 기준으로 발리 한 달 살이는 얼마나 하나 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공권, 숙박 모든 걸 다 합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와우. 2인 두 사람이서 500만 원이면 한 달, 발리 한 달 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크게 이렇게, 막 궁상맞게 다니는 여행도 아니야. 할 거 다 하고 막 그러고, 이번에 저는 라오스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건 마지막 숙소였는데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 하게 되면, 팍세에 가게 되면, 참파 팰리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참파 팰리스 호텔. 참파 팰리스 호텔. 예. 여기서 꼭 한번 묵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면 로얄 팰리스 호텔, 무슨 보령 대천 팰리스 호텔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근데 말만 팰리스잖아, 궁이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궁이었어요. 왕궁이었어요. 오. 이게 뭐냐면 원래 라오스가 예전에는 루앙프라방, 비엔티엔, 팍세가 각각의 왕국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긴 나라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긴 나라를 통일을 해서 뭐 했던 그런 그 정치적 세력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팍세에 왕이 있었고 그 팍세 왕이 짓던 왕궁이에요. 지금은 왕궁. 참파 팰리스 호텔. 참파삭 팰리스 호텔로 나온 데가 맞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파삭이라고 한글 그게는 뜨는데 영어 이름은 원문은 참파 팰리스 호텔이에요. 사진 한번 봐봐요. 끝내주지 않아요? 황금 궁전인데? 황금 궁전이죠. 여기가 1박에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돈으로 8만 원이야. 우리 돈으로 8만 원이야. 내가 저기 다음 주에 대관령 뭐 이렇게 눈꽃 산행 한번 가려고 뭘 알아보는데 거기도 대충 이렇게 펜션 같은 데가 7, 8만 원 하거든. 근데 여기는 가보면 라오스는 8만 원에 1박, 근데 여기가 5성급이에요. 조식 포함이고 하여튼 뭐 저는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이제 194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프랑스에서 식민지를 하면서도 왕국들은 다 그대로 놔뒀었나 봐. 마치 우리나라 왜 저기 일본이 처음에 식민지가 할 때 그 조선 왕조들을 갖다 이제 자기 그걸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라오스의 왕이 커다랗게 왕궁 짓다가 나중에 이제 왜 라오스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짓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고 그 남은 것을 이제 지금은 이 호텔로 개조를 해서 쓰는데 하여튼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 다니면서 총 경비를 봤더니 그러니까 2인 기준으로 2주간 여행을 라오스 여행을 하고 오면은 4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 400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항공권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공권이 200만 원인 이유가 그러니까 루앙프라방 들어갔다가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엔 갔다가 비엔티엔에서 국내선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렇거든. 네. 근데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에 루앙프라방과 방비행을 다녀오신 분이 난 그래도 그때 라오스 좋았어. 한 번 더 가겠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팍세만 한번 팍세로 바로 비행기로 들어가서 팍세에서 시판돈을 다녀오는 그런 여행을 저는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팍세에 가서 참파삭 팰리스 호텔에서도 한번 묵어보시고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여전히 가고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가면 항상 데이 투어를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볼라벤 고원 투어라고 해서 이제 데이 투어를 하는데 그러면 데이 투어를 하면 이제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이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야, 너는 정말 좋겠다. 이 한국 주위에 이렇게 물가 저렴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다들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한 2-3달 일정으로 다 여행을 해요. 그러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온다라는 건 뭐냐면 얘들은 유럽에서 오기 때문에 유럽에서 오는 항공편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방콕이에요. 네. 방콕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얘들이 방콕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바다 휴양지로 유명한 파타야라든지 푸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놀다가
저 위로 북부로 올라가서 치앙마이로 가죠.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또 좀 지내다가 애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라오스라든지 그리고 참고로 참 시판돈에서 제가 그 자전거 타고 쭉 라오스 여행을 막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콘섬 끝에 딱 갔잖아요. 네. 거기서 맞은편에 강 건너편이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 누군가가 헤엄친다면 한 10분이면 헤엄쳐서 건너는 강 그 맞은편이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돈데섬에서는 그 캄보디아 우리가 캄보디아 하면 항상 가는 곳이 시엠립이잖아요. 시엠립에 가서 우리는 거기서 앙코르와트를 보니까 네. 앙코르와트까지 가는 버스 표가 $25에 살 수가 있어요. 물론 한 10시간 걸리기는 해. 버스로 10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보고 참 부러워하는 거는 야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인도 차이나 여기 라오스도 좋고 베트남도 좋고 다 물가도 싸고 너무 좋은데 여기로 오려면은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니네는 가까운데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사실은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과 유럽이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 어떤 이게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라오스 여행 가서 좋았던 건 그거거든요. 참파 팰리스 호텔 같은 호텔이 만약 한국에 있고 그 한국에 있는 호텔을 내가 간다면 분명히 5성급 호텔이니까 1박에 20만 원, 30만 원이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 정도 그 규모의 호텔이라면. 근데 라오스니까 저렴한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제 또래들 한국에서 60년대생들은 90년대, 2000년대 고생해서 돈 벌고 했으면 나중에 노후에는 은퇴하고 나서 연금 받아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사실 계속 하고 있는 게 그 매해 저는 겨울마다 오지 탐험을 다닌단 말이에요. 네. 2023년 코로나 끝나자마자 갔던 데는 쿠바. 우리가 그때 쿠바에서 전화 통화도 했잖아. 네. 그다음이 미얀마. 그리고 작년이 스리랑카, 올해가 라오스인데 제가 이 4개 나라를 다녀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4개 나라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은 라오스예요. 그래서 나는 아마 라오스에서 매년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 70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일단 60대에는 더 많은 나라들을 다닐 거예요. 계속. 네. 저는 지금 이번에 다니고 난 다음에는 라오스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서 저는 내년에는 캄보디아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계속 물어봤어요. 그 캄보디아 여행 다녀온 친구도 있었거든. 네. 그리고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오스를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친구도 만났고 그들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디어에서는 이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자기네는 정말로 여행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예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라오스 여행하면서 너무 편하게 잘 다녀왔거든. 그래서 저는 미디어의 어떤 그 얘기를 그리고 사실은 그 미디어 얘기하면 사실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그 92년도에 유럽 여행 가가지고 유럽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걔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너네 나라 전쟁하고 있지 않냐고 너네 나라 저기 뭐야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막 그러지 않아? 2000년대 미국에 가서는 야 니네 그 위에서 핵 만들고 막 그래서 한국은 불안하지 않니? 너는 미국에 와서 이민 올 생각은 없어? 막 내가 미국 같은 위험한 나라에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은 미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참고로 그 제가 요즘 이렇게 미국의 그 트럼프라든지 뭐 그 아이스 관련한 이렇게 기사들을 읽다 보면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독일이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독일은 실패했다. 그다음 일본이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일본도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미국이 미국을 망가뜨리겠다. 뭐 이런 그 댓글이 있던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 읽은 책이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예요. 근데 제가 까먹을까봐 이것만 여쭙고 갈게요. 말씀하십시오. 미얀마하고 작년에 그 스리랑카 가셨잖아요. 근데 되게 실망하셨잖아요. 왜냐면 현지에 이제 크게 실망했어요. 예, 그 여행객들만 보면 바가지를 좀 심하게 씌우려 하고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여행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곳은 난 이제는 안 간다라고 하셨는데 라오스를 가셨는데 자, 그 점에서는 어땠나요? 그게 나는 좋았어요. 라오스는 바가지가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를까? 왜 다를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결국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그러니까
미얀마와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유랑 도적단과 토호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 지역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겠다. 근데 하여튼 평생에 한 번 가는 곳이에요.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나 같은 여행자들 다 다녀봤어. 이미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발리, 괌, 사이판 다 가고 그래 이제는 여기까지 가보자 해서 간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번 온 여행자를 온팡 털어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스리랑카의 그 입장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어떤 뭐 이렇게 돌산 위에다가 바위 산에다가 들어가는 입장료가 막 $40, $50 그냥 딱 2-3시간 보는 건데 입장료를 나라에서 책정한 입장료가 스리랑카 입장료가 $40, $50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가보면은 정말 그 장관인 폭포가 있으면 그냥 2,000원, 3,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스리랑카처럼 여행자들이 많이 가지 않는 나라는 한 번 온 여행자들을 온팡 틀어서 그걸 하는데 라오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그냥 아직은 그 여행자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저거지. 그러니까 이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관광 산업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라오스를 다니면서 물가가 비싸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음식들이 또 맛있어요. 맛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순해요. 참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다는 거를 또 느끼게 된 것 중 하나가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 하나 그 편집한 걸 나중에 올릴 건데 그 영상 제목이 돈댓의 순한 동물들이에요. 돈댓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낀 게 거기에 길가에 그 온갖 동물들을 다 만납니다. 개, 고양이는 기본이고 돼지, 소 그리고 뭐 저기 거위 막 있는데 아기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 아기 고양이가 있으면은 사람이 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들 내가 막 만지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네. 개도 사람이 가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와요. 와서 이렇게 만져달라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꼬리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하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순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순하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 사람에게 학대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물론 돈데섬에 이렇게 길가에 동물들이 많은 이유는 돈데섬은 차가 없어요. 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다 되는 섬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없고 그래서 길가에 동물들이 그냥 우리 옛날에 왜 시골에 가면은 닭들이 시골 길에서 그냥 뛰어놀았거든. 병아리들 어밋하게 이렇게 병아리 끌고 다니듯이 네. 그런 풍광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사람들도 순하고 물가도 워낙 싸고 돈데섬 같은 경우 제가 묵은 숙소가 1박에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멋진 그 메콩강의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에 식사하러 가면 거기 쌀국수가 3,000원 그리고 맛있는 볶음밥, 파인애플 볶음밥이 뭐 3,000원 뭐 이러기 때문에 10,000원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수수 줄 수 있어요. 그 왜 슈가케인 사탕수수 그냥 이렇게 쭉 짜가지고 즙 내서 내는 그게 1,000원. 우리 돈으로 1,000원. 그거는 이제 당 확 올 것 같은 아닌가? 근데 뭐 기본적으로 내가 이번에 와서 저는 이제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혈당 체크를 하니까 아침에 체크를 했는데 77인가 88 나왔거든요. 혈당이 아주 떨어졌어요. 양호하네. 왜 그러냐? 사탕주스는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액상 과당이 위험하지. 그렇지. 자연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사탕주스를 하는 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여튼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낮에 이렇게 먹고 막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그거지. 라오스에서 내가 지내면서 열대 과일 먹고 사탕수수 즙 짜서 먹고 이런 건 오히려 혈당이 생각보다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과도한 내가 일반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가 너무 좋았고 그래도 모기는 있겠죠? 모기가 제일 좋은 거 모기가 없어요. 모기도 없어? 라오스? 모기도 없어. 뭐야? 그리고 시판돈 돈댓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루앙프라방은 북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건 지금 1월 기준이에요. 1월은 라오스에서는 겨울이에요. 네. 그래서 루앙프라방이나
그 방비행까지도 모기는 전혀 없었고 돈데드에서 모기가 있었거든요. 숙소에 내가 모기가 있어서 2마리인가 3마리 때려잡긴 했어. 나중에 그 모기들한테 미안해지더라고. 얘들이 안 물어. 비실비실하구나. 비실비실한 모기들이야. 입 돌아갔구나.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가을 모기라 그러잖아요. 가을 모기는 독하고 겨울 되면 가을 모기 독만? 입이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서 왜 물어도 저거 없는 애들 있어.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모기가 전혀 없어서 안 물려서 또 좋았어. 결정. 다음 겨울은 저도 라오스 팍세와 돈댓을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한번 책을 또 통해서 한번 또 그걸 해보시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그 발리 여행 마치고 와 있는 동안 제가 MBC 이렇게 갔다가 MBC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한 명이 이제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네가 2025년에 읽은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최고의 책을 추천해줘. 이랬더니 이 친구가 딱 이렇게 휴대폰을 딱 자기 그 전자책 책장을 딱 열어 보이는데 300권이 있는 거예요.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읽은 1년에 300권을 읽은 친구가 막 여러 권의 책을 추천해 줬어요. 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책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책이 또 밀리에 서재 있기에 라오스 여행하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되게 빨리 읽었어요. 하루 만에 이거 거의 반나절 만에 나 이 책을 다 읽었나 그래. 근데 읽고 내가 깨달은 게 한국은 정말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AI 시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잖아요. 나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난 7만 년간 해온 어떤 그 여러 것 중에 항상 혁명이 있어 왔거든. 산업혁명이 그렇고 인터넷 혁명이 그렇고 우리 최재붕 교수가 이제 책을 써서 널리 알렸던 호모 사피엔스 문명이 그랬듯이 항상 바뀌어 왔는데 이제 다음은 혁명은 AI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혁명기에는 산업혁명이 와서 그랬을 때 나는 저기 자동차가 오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마차 모는 게 내 직업이니까 나는 마차만 계속 몰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끊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혁명기에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도와주는 책이 저는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일단 한국이 참 대단하다. 왜냐? AI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3가지 무기를 한국은 갖추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듯이 반도체.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딱 3나라잖아요. 한국,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그러니까 이 3개 국가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AI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를 만들고 두 번째는 플랫폼.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 한국은 아직까지 구글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지금은 좀 써요. 지금은 좀 써? 지금 좀 쓰지. 지금 예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는 하지만 최재붕 교수의 이 책에 의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활용 주권을 계속 활용해 왔다는 거지. 그래서 활용해 왔지. 그러니까 하여튼 두 번째 핵심 요소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핵심 요소가 재밌는 게 우리는 이 앞으로는 AI의 발전 다음 단계가 피지컬 AI인데 즉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거의 모든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등은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이걸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공급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이 생태계가 연동되는 생태계 이게 반도체 플랫폼 제조업 연동 생태계가 완비된 나라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이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 책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이 AI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강대국 가장 강력한 10대 강대국 중에 대한민국이 6인데 이 순위를 보면은 1등서부터 우리 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인데 이 8개 국가 중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식민지였던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참 이번에 라오스 여행 다녀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공항버스를 타고 이렇게 강남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그 길 옆에 막 그 휘황찬란, 라오스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길에 신호등이 없어요. 라오스는 어지간한 도시에 가도 비엔티엔 수도에서만 내가 신호등을 받고 나머지는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이 휘황찬란한 한국의 이 강남 도심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아, 우리는 진짜 놀라운 나라인데, 자, 식민지였다가 지난 100년 사이에 이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되고 특히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두 나라가 대만과 한국인데 우리의 경쟁력은 뭐냐? 딱 하나거든요. 교육열이에요. 1980년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은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네. 참고로 지금도 저는 발리와 라오스 여행을 하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식당에 가면은 한 17, 15, 16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빙을 하고 홀 청소를 하고 막 그래서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걔한테 여전히 물어보지 앞에 있는데 왜 챗GPT한테 물어봐? 아니야, 아이한테 물어보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 너 왜 몇 살이야?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라고 물어볼 수 없죠.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이미 17, 18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최재봉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공 비결이 교육열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분이 딱 얘기하는 게 하루에 30분이라도 AI를 공부하자. 그러니까 나이 40이건 50이건 이제는 우리가 AI를 하루에 30분씩 AI를 공부하는 습관이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 얘기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지난 몇 년간 제가 AI를 하루에 30분 이상 활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 결과가 저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이에요. 저는 원래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여행을 갔다가 쿠바에서 만난 친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미국인이었어. 물어봤어. 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 그래서 내가 나는 실은 이러이러해서 한국에서 영어 학습서까지 쓴 사람이야. 독학으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나보고 너 그 책을 한국에서 낸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으로 올리면 아마 아마존에서 전자책으로 좀 팔릴 수 있을 거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번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영작을 챗GPT를 통해서 영작을 하려다가 이 작업이 너무 복잡해서 근데 챗GPT를 막 쓰면서 내가 깨달은 게 얘가 영어를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뒤에 들어갈 브로그로 쓸만한 회화 교재를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2017년도에 낸 책을 제가 2025년에 이 개정판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챗GPT와 끊임없이 제가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활용법을 내가 챗GPT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볼까라고 하다가 이거 가지고 내가 회화교재 만들기가 쉽겠는데 그리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화교재를 만들고 AI 성우를 가지고 녹음을 해서 저걸 하기도 만들기도 쉽고 저는 이게 저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루에 30분씩 정도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해온 직업을 가지고 내가 직업에서 배운 것을 나의 기술과 경험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최재봉 교수님이 책에서 추천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마 박동훈 부장님도 이거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투자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활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학습하거나 뭐 하는데, 그러니까 LLM과 친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LLM.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LLM과 먼저 가고, 뭐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에 이어서 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챗GPT 맞아요.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AI에서도 빠르게 지금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근데 최지문 교수님 책을 읽고 내가 결심한 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다. 뭐냐? LMM으로 나아가야겠다. LMM, 멀티모달인데, LLM은 우리가 그 챗GPT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렇지. 역시. 근데 LMM은 멀티미디어예요.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가는 멀티모달. 그래서 제가 그냥 책에 그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지문 교수님이 대학 강의에서 시키는 과제가 뭐냐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라고 시킨대요. 네. 그래서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1분짜리 쇼츠를 만드는 게 수업 과제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먼저 뭐냐면 영상에 들어갈 음성을 제작한대요. 11랩스를 이 수업에서는 활용하신답니다. 네. 11랩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2, 3분간 들려주면 어떤 대사든지 자연스럽게 생성해낸대. 자, 그런 다음에 대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1분짜리 쇼츠에 필요한 대본은 챗GPT나 제미나이가 작성해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개성 있는 대본을 완성해. 그런 다음에 매직 라이트나 브루 같은 이제 영상 편집 AI 툴을 활용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대요. 네. AI로 생성한 영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수노라는 이제 이 음악 툴을 또 이용해가지고 BGM을 추가한대.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쇼츠 3개 정도는 제작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어쩌면 2026년도에 나는 이제 지난 몇 년간 나는 LLM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어떤 그 교재를 만드는 게 나의 어떤 첫 번째 AI 공부였다면 2026년부터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PD로 24년을 일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내가 방송사에서 나와서 더 이상 작가도 없고 촬영 감독도 없고 배우 섭외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AI 생성형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훈련을 해보고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요걸 제가 재미삼아 한번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했던 건 뭐냐면, 여행 하루하루의 기록을 쇼츠로 내가 다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걸 제가 지금 제 개인 유튜브에 지금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 AI가 한 거였어요? AI가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이 AI예요. 그러니까 찍기는 다 내가 찍죠. 찍기는 내가 찍죠. 자, 나는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챗GPT의 시대에 어지간히 좋은 대본, 글, 말 이런 거 다 생성해줘요. 인공지능이. 근데 경험은 우리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인간만이 살아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나는 다시 한번 느낀 게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나는 옳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네.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나는 제가 사실 2020년에 명퇴하면서 했던 생각이 그거거든요. 저는 제 삶의 사실 경쟁력인 영어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주 간단해요. 1989년, 90년 남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던 때 나는 영어 공부를 한 게 내 삶의 경쟁력이었다면 나는 남들이 50대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52의 나이에 나가서 은퇴 생활을 미리 겪어보고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저는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겨울에 동남아살이하고 하는 이것이 나의 70대, 80대를 지탱해줄 콘텐츠를 만드는 커다란 경험치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찍은 것들을 이게 제가 이제 오즈모 나노라 그래서 DJI에서 나온 카메라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쓰고 이 DJI에서 만든 이 핸드폰 그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면 얘가 내가 영상 한 6개, 10개 이렇게 딱 찍어주잖아요. 네. 그럼 그걸 순서대로 쩌르륵 하면서 가장 좋은 그림이나 가장 역동성 있는 장면에 맞춰서 편집을 해주고 음악도 그냥 깔아줘요. 그러니까 오즈모 그 기계 만든 회사가 만든 앱이 아예 AI를 그렇죠. 내장하고 있는 거군요.
이게 근데 난 이거를 AI라고, 근데 나는 사실은 이제 이 정도는 다 AI로 이제 구동돼. 원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영상을 이제 한 10개나 정도 찍잖아요. 네. 나는 원래 사실 사람들이 나보고 왜 여행 유튜브 안 하냐 그럴 때 나는 하기가 싫었던 이유는 나는 편집이 나한테는 너무나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특히 조연출 시절에 막 앉아가지고 인점, 아웃점 찍고 깔고 그리고 배경음 깔고 막 이런 편집이 너무 귀찮았거든. 네. 근데 내가 이번에 그 AI 그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 스마트폰 그 앱을 이용해서 내가 편집을 해보니까 너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냥 스마트폰에 버튼만 자 영상 자동 생성해줘 하고 딱 버튼만 딱 눌러버리면 그 원탭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딱 눌러버리면 얘가 알아서 지가 차라락 편집을 해줘. 물론 내 마음에 성에 안 찰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챗GPT가 내놓은 보고서가 왜 마음에 안 차면 우리가 야 이거 요렇게 해서 바꿔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딱 보면 그 영상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영상 개수를 나는 확인을 해둬요. 그래서 7번 클립이냐 8번 클립이냐 요 클립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그 클립을 내가 딱 빼요. 그 클립만 번호가 얘가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번호만 빼고 다시 돌려요. 자 그러면 요 7번 클립 빼고 다시 편집해줘. 그럼 얘가 다시 금세 한 1, 2분 사이에 새롭게 편집을 해주거든요. 나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싶겠지만 이거를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 나는 챗GPT랑 대화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런 영상 스마트폰 이 멀티미디어 도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꾸 써봐야 돼. 근데 그 시작 중 하나는 저는 최재봉 교수님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책 정말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AI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최재봉 교수님이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40, 50대들에게 저는 AI 시대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나와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AI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일의 경험을 앞으로 얻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 친구들이 앞으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삶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치를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증강시킬 수 있어. 증폭시킬 수 있어. 당장 저 같은 사람도 평생 PD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영어 교재를 만들어내잖아. 챗GPT랑 협업을 하면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증폭시킬 수 있을까, 증강시킬 수 있을까는 각자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AI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죠. 우리 박동 부장님도 많이 하시잖아. 우리 박동 부장님은 주식에 이걸 잘 열심히 활용하시잖아. 사실 내가 지금 박동 부장님 앞에서 지금 AI 얘기를 한다는 게 부끄러워. 아니 저는 사실은 주식은 오히려 별로 이용을 못 하고 있고요. 대신 업무에서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아플 때. 그렇지. 어디 아플 때 의사한테 바로 사실 어디를 가야 그러니까 어느 과를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의심되는 증상들을 몇 개로 추려야 어느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데이터도 지난번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 그거로도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부분을 또 뭐 혈당이든 뭐든 연속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병원에 가져가 봐야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흘끗 보고 저한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난 그건 항상 의문이거든요.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명의라고 하는데 화타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시간에 맞아.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제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보다 이런 AI 도구들을 통해서 학습한 게 훨씬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 그 연속 혈당 측정기는 참 써보시니까 어땠어요? 제 패턴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좀 비싸서 2주간에 한 8만 원, 8만 5천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쓸 수는 없고. 없어, 맞아. 근데 제가 뭘 주의하고
어떤 습관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좀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 쓰고 나서 지금 2번 정도 혈당을 재봤는데 새벽에 네, 일어나서 네, 공복 네. 혈당 우리가 늘 재는 저기 그 피 찔러서 하는 거 체열침으로 하는 거 해봤는데 77, 88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혈당이 완전히 쑥 내려간 거예요. 연속 그러네. 혈당기 쓰고 난 다음에. 근데 왜 그런가를 내가 봤더니 내가 연속 혈당기를 2주간 쓰면서 이게 언제 오르고 이게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 연속 혈당기 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연속 혈당기 쓰고 나니까 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게 확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밥 먹고 나서 15분, 20분 뭐라도 육체적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변했어요. 그거 변했지. 네. 나는 이 변화만 가져오는 것만 해도 8만 원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우리 몸에 중요한 어떤 그건데 나는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 나는 예전에 우리가 왜 밥 먹고 나면 퍼지잖아요. 저 항상 절대 우리에서 이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밥 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뛰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뛰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과한 운동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게 걷는다든지 작은 움직임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요즘은 밥 먹고 만약 추워서 예전 같은 운동을 많이 다녔는데 운동을 만약 못 나가잖아요. 네. 나는 저녁 먹고 저기 TV 딱 그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줌바 댄스 10분짜리 있어요. 유산소. 그러면 그냥 TV 틀어놓고 줌바 10분짜리 줌바라도 한다니까. 자, 이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서 딱 10분, 15분 동네를 걷는다든지 이게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알려준 게 사실 나도 챗GPT였거든. 챗GPT가 내 걸 보고 하고 그리고 왜 챗GPT가 사실 제일 좋은 건 난 그거 같아요. 의료 데이터를 보고 내가 해놓은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면 이거에서 얘가 뭔가 했을 때 내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할 때 상냥하게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계속 추가 질문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저녁을 뭘 굶어야 되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럼 난 저녁에 뭘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의사 선생님 붙들고는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공지능이 제일 놀라운 거는 그 시간인데 인간 의사는 시간을 하루에 볼 수 있는 내 뒤에 환자들이 대기실에 줄을 서 있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의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순식간에 나에게 답을 해주고 내가 다시 물어보면 또 어마어마한 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긴 시간 상담받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짧은 시간밖에 서로 대화를 안 나누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인간 의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 쫓기는 마음, 맞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AI가 특히 의료 분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편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의료 산업 개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좀 불친절해도 금갑다 하면서 참고 다녔거든요. 그렇지, 이제 못 참아. 근데 챗GPT를 보잖아요. 챗GPT랑 우리가 대화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챗GPT는 너무너무 나이스하잖아요. 네. 배려심도 깊고 그리고 우리한테 챗GPT가 왜 친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혈당 오른 거 보고 아니 이런 식으로 살면 죽어요. 당신 말 이런 말 안 해요. 챗GPT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챗GPT 항상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가끔씩 왜 혼나는 분위기도 있잖아. 왜 솔직히. 아니 뭐 혼내는 거는 나를 위해서 혼낸다고 봐요. 근데 난 정말 심각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거의 나가라는 식으로 하니까. 맞아. 근데 뭐 밀려 있는 건 알아. 밀려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3분 안에 뭐를 당신이 아무리 화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뭘 알겠다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왜 그 의료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진단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진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봐서 놓칠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인공지능은 놓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을 LLM이 됐든 LMM이 됐든 하루에 20분 30분 활용하는 걸 해야 되고 자 근데 이거를 공부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진짜 그 짧은 영상들 내가 편집한 거 나중에 박동 부장님한테 내가 톡으로 몇 개 보내드릴게. 네. 나는 그게 다 저기 스마트폰에서 얘가 편집해 준 건데 너무 다 즐거웠다니까 하면서 재밌어. 왜냐하면 딱 한 번만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그리고 내가 이게 즐거운 이유가 그거죠. 아주 똘똘하고 일 잘하는 조연출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이렇게 바꿔봐. 얘가 금방 바꿔와. 근데 내가 사람 조연출한테는 일을 그렇게 시키면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갑질돼. 안 돼. 그리고 사람 조연출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로 사람 조연출이 한 20-30분 걸리는 일을 20-30초 안에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갖고 놀면서 한번 생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데 사실 AI를 예전에는 전에도 이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AI 초기 때는 그 프롬프트 기법을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했어요. 맞아. 네, 프롬프트를 기법을 잘 아는 사람과 그러니까 AI를 잘 쓰려면 또 많이 배워야 했는데 갈수록 그냥 사람한테 얘기하듯 해도 그렇게 뭐 고도의 프롬프트 기법을 쓰는 쪽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 사실 지금 버려야 될 책 한 권이 생각났어. 그래서 사실 집에 있는 책 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맞아. 나도 그런 책들 이제 초반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 어떤 프롬프트를 줘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책들이 하등 필요가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정말 고도화된 데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법들도 좀씩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써보는 첫 단계에서는 사실 간단한 몇 개의 팀만 팀을 갖고만 있어도 확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 GPT에서는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분야별로 나눠 놓는 거죠. 마치 폴더를 나누듯이. 그래서 그 폴더의 주제에 해당되는 질문은 그 폴더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데이터를 쌓도록 그렇게 하면 되게 얘가 그 폴더 안에서 전문화된 또 그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거든요. 아하. 네, 그렇게 해서 답변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는 이렇게 뭐 질문을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데나 계속 하지 말고, 네,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도 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쓰시다가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 GPT 활용을 좀 중급, 고급 이렇게 이상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런 걸 찾아서 보시는 거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노력은 가끔 하시면 해야겠다. 오케이. 한 단계 알겠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 작가님 말씀만 들어도 1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제 얘기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예, 오늘도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해외에 계신 거 아니죠? 아니요, 다음 주는 한국입니다. 요즘 하도 자주 나가셔가지고. 뭐 그 다음 주는 언제 어디 있을지는 몰라. 아이고,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안녕. 예.